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큐 시작합니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 면허 정지 절차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번번이 집단 행동에 막혀 의료 정책이 무산됐다면서 이번만큼은 선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맥락에서 의사 면허 취소가 쉬워지고 또 재발급은 까다로워졌습니다. 속보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인사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전국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평 변호사와 함께 여야 공천 내용 그리고 제3지대 움직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큐 의료 공백 사태 속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지 3주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임의들도 동참하면서 이번 주가 의료 차질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후 통첩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를 위한 현장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봅니다. 조용성 기자. 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전히 팽팽한 상황. 연휴 지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심해질 거다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난달 19일 이곳 세브란스 병원 전공의들로부터 시작된 집단 사직이 3주째 접어들었습니다. 대학병원 수술은 이제 절반 이상 기약 없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수련병원에서 일하던 전공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아 이번 주에는 진료 공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환자를 지키던 3년차, 4년차 전공의 상당수가 지난달로 계약이 종료됐고 이달부터 들어오기로 했던 인턴 대부분이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병원에서 세부 진료 과목을 연구하며 환자를 진료하던 전임의들까지 이번 달에 예정됐던 재계약을 예상보다 적게 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에 긴급 대응 응급 의료 상황실을 열어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도록 기관사의 전원을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남은 의료진의 피로도가 한계치에 달하면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의료 차질은 이번 주가 중대 고비입니다. 예,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요. 예정대로 면허 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 통첩 시한이 지났지만 병원을 떠난 전공의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정부는 오늘부터 수련병원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이르면 내일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중대본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이탈한 인원은 한 7천여 명이죠. 그러니까 한 7천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이 이제 절차가 돌입되는 것이고 오늘 그 현장 확인을 해서 부재가 확인이 되면 바로 내일 예고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최소 석 달의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비롯해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대로라면 전공의 수천 명에 대한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 행동 때와 달리 이번엔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 3주째 접어들면서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 환자들의 불편은 물론 병원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충북대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역 의료 상황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의료진 공백이 14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남아있는 의료진들이 전공의들의 빈 공백을 메웠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공백을 메우는 것도 쉽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나마 충북대 병원은 초기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위주로 운영해 아직까지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의 경우 정부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124명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8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다 보니 병상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서 병상 가동률은 40%대까지 떨어졌고 응급실 수용 환자는 평소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 의료진 공백으로 진료가 늦어지는 것도 환자와 보호자들을 답답하게 합니다. 빨리 나와서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 치료를 할 건데
환자는 몸이 안 좋고 결과는 안 나오고 그게 답답하죠. 충북 지역에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는 168명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에 복귀한 전공의는 없었는데요. 여기에 이달부터 근무 예정이던 수련의들이 임용 포기서를 내는 등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충북대 병원에 근무 예정이던 수련의 35명도 지난달 임용 포기서를 제출했고 건국대 충주병원 등에서도 임용을 포기해 충북에서 49명의 수련의가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해결 기미가 안 보여 환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충북대 병원에서 YTN 이성호입니다. 네, 전공의는 물론이고 예비 의사들, 의대생까지 집단 행동에 나선 배경엔 이른바 의사불패, 과거 전례도 작용했을 테고 또 바로 그 선례를 의식한 정부도 이번만큼은 선처 없음을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집단 행동을 하다가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 앞으로는 면허를 취득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낸 업무 개시 공고입니다. 병원별로 면허 번호 13개가 나와 있고요. 아래 처분 내용에 자세히 보시면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고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집니다. 자, 그런데 지난해 11월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결격 사유가 확대가 된 겁니다. 기존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됐는데 법 개정 이후 모든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유로든 금고 이상 형만 받아도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업무방해 같은 상황에 이르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었죠. 의료법 위반만 아니면.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우는 사직서 써버리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는다. 그것도 집단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업무방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과거하고 다르게 경우에 따라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는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서 리스크가 좀 커졌다. 네, 리스크가 커졌다. 과거에는 집시법을 위반해도 의사 면허에 영향이 없었지만 이제는 사정이 다른 겁니다. 한마디로 면허 취소 사례는 무더기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발급받는 건 어떨까요? 집단 행동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준 의사들의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발급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면허 취소 또 재교부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요. 취소의 사유가 사라지거나 개전의 반성하는 마음이 뚜렷하다고 인정이 돼야 재교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지부 심의 자체도 문턱이 높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자비로 이수하는 조건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취소된 면허를 다시 살리기 위한 허들이 높아지다 보니 재발급 승인율도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심의 절차가 시작이 된 지난 2022년, 20년 85%가 넘던 재교부 승인율,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2.5%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과거 몇 차례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선 큰 압박 수단이 되지 않았던 의사 면허 정지.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에도 정부가 이번만큼은 다르다며 의사들 면허에 메스를 대면서 의료계 동요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임의들의 재계약률도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의료기관마다 100% 가까이 재계약한 경우도 있지만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를 마치고 전임의 과정을 할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달린 것이라면서 각급 병원들에서 계약이 예정된 전임의들에 대한 설득과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인턴들의 경우 이번 달부터 레지던트로 근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린 상태며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 5명에게 모레부터 잇따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불법이 확인되면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우종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의협 지도부에 대한 소환 일정 이번 주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지도부들이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 홍보위원장이 모레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주 위원장을 포함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다른 전 현직 간부 4명도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이르면 오는 7일 조사를 받을 예정이고 나머지 2명도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일 경찰 첫 압수수색 당시 출국한 상태였던 노 전 의협 회장도 입국해 강제 수사를 받았습니다. 노환규 전 회장은 자신의 SNS에 압수수색 영장 일부를 올리고 귀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차량과 가방에 대한 수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의협 전 현직 간부들은 전공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면서도 경찰 조사에 거부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접 사직서를 내고 업무 개시 명령도 받은 개별 전공의에 대한 수사는 이탈로 피해를 본 병원이나 당국의 고발이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의사들의 대규모 집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참석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관련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 제약사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아직 첩보 수집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집회 동원과 관련된 불법 행위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없다는 설명인데요. 다만 경찰은 의사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제약사 직원의 집회 동원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당사자나 정부에 고발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오늘 브리핑에서 언론의 거짓 기사를 정부가 다시 언급하면서 의사들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런 의사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 해당 회원을 징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당사자들에게는 사과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지난달 전공의 필독이라는 제목으로 단체 행동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전자 의무 기록지 등 자료를 지우고 병원에 나오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누가 썼는지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의료인 커뮤니티 업체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며 작성자로 추정되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사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에서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인재 전형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대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 인재 TU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국립의과대학과 지역의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 투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설을 사실상 일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가 당의 결정을 존중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전국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전 실장 전략공천 배제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당에 잔류하겠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서울 중성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아침 자신의 SNS에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라고 썼습니다. 지난달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 전 실장이 이틀 전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를 만나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탈당설을 사실상 일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지역 도전 요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아예 이번 총선에 불출마할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이 당에 남기로 하면서 공천 심사로 격화한 계파 갈등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천 결과를 수용한 임 전 실장에게 고맙다고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는 임 전 실장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공천심사에 여전히 반발하는 일부 비명계에 대해서도 여당처럼 고인물 공천을 할 수는 없다며 정면 돌파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친문 핵심 인사 등 비명계 행보에 관심이 특히 쏠리는 이유인데요. 임종석 전 실장과 함께 공천에서 배제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은 오늘 YTN에 출연해 나름의 판단을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일 중에 결정할 거란 입장인데 탈당의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양대축인 이낙연, 이준석 대표가 각각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출마하기로 한 새로운미래 이낙연 대표는 지금의 민주당에는 탐욕과 만행이 난무한다며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출마할지는 좀 더 고민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연구소가 모인 경기 화성을에서 출마 선언을 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변화와 미래를 화두로 내걸었습니다. 지역 맞춤 공약으로 교육과 또 교통을 선택했는데요. 이런 젊은 층의 표심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 보겠는데 오늘부터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를 접수한다고요? 네, 국민의힘의 비례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후보 접수를 진행합니다. 물갈이 없는 공천이란 비판이 계속되는 만큼 여성과 청년 등 정치 신인을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출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충남 천안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아침 젊은 인재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긍한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젊은 인재들을 많이 제시하고 국회를 보낼 수 있는 공천이 국민들께서 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시고 있고 저도 거기에 수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 시스템 안에서 좀 구현하게 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의 미래가 여당의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는 비례대표 공천을 할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전 인천 남동갑 등 3개 지역구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200여 곳 지역구 후보자를 확정했습니다. 오후에도 심사를 보류한 지역구 20곳의 공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입당한 김영주 의원의 서울 영등포갑 배치 문제 등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우세 지역에 내세울 일부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이른바 국민추천대도 본격적으로 논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른바 무감동 공천 논란을 완화하려는 보완책인데요. 적용 대상 지역구로는 서울 강남과 대구, 경북 등이 거론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4월 총선을 이제 37일 앞두고 여야 공천 작업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민심도 정치권도 술렁이는 분위기입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의 다양한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평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초에 뵙고 다시 만나 뵙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비교적 잡음 없는 공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물론 야권에선 무소음 공천, 무감동 공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의 그 비판은 차치하고 네. 우선 국민 여론상으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어떤 정치 신인이 좀 더 등장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아주 무난하고 네. 잡음이 없는 공천이었죠. 하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좀 얘기했던 쇄신과는 조금 멀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고 다만 그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과연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어떤 이 완전히 그 혁신적인 그런 공천을 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네.
지금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그 야권에서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포함된 쌍특검을 네. 이 무산시키기 위한 그런 공천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예. 그것은 좀 지나친 말이고요. 만약에 어느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공천에 탈락됐다고 해서 어떤 쌍특검에 만약 법안에 찬성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완전 매장이 됩니다. 그것보다는 만약에 그런 어떤 혁신적인 공천을 했으면은 많은 공천 탈락자가 생겼겠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과거에 어떤 영남 자민련 네. 그런 새로운 당을 형성해서 어떤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살찐 고양이가 모두 생환했다. 만약에 쇄신이 없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면 그걸 이제 여당에서도 의식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인적 쇄신 또 비례대표 등에서 좀 보완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쇄신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좀 그 의지를 드러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비례대표에서 그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밖에 없죠. 네. 어떤 여당으로서는 또 어떤 쇄신이나 혁신 그런 면에서 조금 강하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자, 연초에 인터뷰했을 당시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중도 확장성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셨고 또 한 가지가 과도한 대권종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간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때 생각과 같으실까요? 어떻습니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죠. 제가 그 말을 할 당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한 달 동안 걸쳐가지고 여론조사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과연 이런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그런 점에 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 후에 설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상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네. 그런 면에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여러 가지 기여를 하신 것은 사실이고 또 제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한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의를 저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면에서 비판을 했던 것인데 네.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대통령에 대한 신의보다도 네. 이 국민에 대한 신의가 더 큰 신의고 더 중요한 신의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분골쇄신하면서 이 국민의 지지를 많이 이끌어 왔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작은 잘못은 묻힐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럼 여론조사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럼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기대하는 건 아무래도 한동훈 바람일 텐데 그 여파가 좀 클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군요.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12월 달하고 지금 하고 또 1월 중순까지 하고 네. 지금 하고는 도저히 어떤 이것이 과연 전에 이러한 여론조사상의 급격한 변화가 이러한 비견할 만한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중도 확장에 나서고 있다라는 평가로도 들리는데 그런 일환으로 김영주 전 국회의부장이 입당을 하고 또 이상민 의원하고도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외연 확장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 한국의 선거에서 가장 기본은 중도층 흡수입니다. 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선거는 집니다. 지금 중도층에서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힘이 어떤 좋은 소재로 지금 정책을 이끌어 나가면서 중도층이 급격하게 국민의힘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흐름이 중도층, 이를테면 부동층이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민주당의 표심을 좀 흡수한 걸까요? 우리 선거에서 네. 보수, 중도, 진보가 대체적인 구도가 3대 4대 3입니다. 네. 양쪽의 3-3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있는 4가 이 선거가 가까워옴에 따라서
중도와 보수와 그 진보 쪽으로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도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3대 4대 3이라고 보면 4중에서 예. 움직인 것이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일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1대1 TV 토론하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을 좀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고 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좀 향하고 있는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토론을 하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이나 네. 그 토론을 거부하는 그 이재명 당대표 입장이나 두 분 다 그 입장이 이해가 되죠. 지금 이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네. 한 입장으로 봐서는 공격할 거리가 너무나 많고 이재명 당대표는 수비하느라고 극복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토론을 한다 그러면 자신의 그 지위가 격화된다는 그런 네.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TV 토론이 성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만약에 성사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공격 포인트는 예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재명 공격할 대표가 거리가 많죠. 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공격한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공천이 어떤 시스템 공천 속에서 네. 어떤 정치 신뢰를 발굴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점을 공개할 수, 그 공격거리가 되겠습니까? 공격거리가 될 만한 게 없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거의 향해서. 없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윤 대통령 지지율도 한번 볼 텐데 일단 최근에 40% 안팎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사회적 이슈라고 하면 의대 증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크다는 상징 자본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건 공정과 정의라고 우리가 이런 거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중도 세력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의사 어떤 집단 행동을 계기로 해서 네. 단호한 태도를 보이셨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면에서 가장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던 의료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 과거 어느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분투를 하니까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다시 새로운 평가가 과거의 그런 공정과 정의에 기반한 윤 대통령의 장점, 그걸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좀 긍정 평가가 우세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또 만약에 길어진다면 의료 공백이거든요. 그 사태가 만약에 관리가 잘 안 돼서 길어진다면 또 어떤 부담이 될까요? 물론 부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그래도 어떻든 정부가 의료계하고 어떤 마지막까지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한 합의안을 이끌어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만약에 윤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 쪽에서 의료계의 과거처럼 굴복해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민주당 내에서 연산군 얘기도 나왔고요. 또 나 혼자 산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조용한 변화는 검은 백조와 같은 것이다라고 방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국면을 포함해서 민주당 공천 과정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은 과거의 586 운동권들이 이제 퇴조하고 네. 이재명 당대표나 또 어떤 민주당의 핵심 세력들이 신운동권, 젊은 운동권보다 강한 성격을 갖는 그런 운동권을 대거 이번에 영입하는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민주당에 대한 우려는 보수나 또 중도층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려가 더욱 깊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런 것을 보면서 중도층이 지금 많이 민주당에서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도층이 민주당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다. 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 이제 공천 배제가 유지되면서 이낙연 대표를 만나면서 탈당설이 또 불거지고 오늘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로는 이제 당에 잔류하겠다까지 왔거든요. 구체적인 행보는 좀 더 있어야 봐야 되겠습니다만 임 전 실장 앞으로 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그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를 보면서 네. 옛날에 그 한나라의 그 개국 공신인 그 한신 장군 얼마 겪은 그 과하지요. 이 동네 무리한들의 그 바지가랑이를 밑으로 이 기어가야 했던 그 수모를 이 임종석 실장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임종석 실장의 얼굴에 비친 어떤 여러 가지 표정에서 저는 저는 좀 읽었습니다만은. 네. 임종석 실장은 여하튼 민주당이 남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어떠한 수모를 겪더라도 와신 상담의 심정으로 이번에 곧 닥쳐올 대권 당권 경쟁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부활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탈당설 얘기까지 나왔다가 이렇게 잔류하게 된 가장 큰 어떤 고민의 지점은 어디일까요? 임 전 실장 입장에서? 탈당을 해버리면은 과연 임 실장이 민주당이라는 기반을 떠나서 독자적인 선거 능력을 갖고 있겠냐 그런 점에서 우려했을 것이고 민주당이 남아서 민주당의 어떤 당권 경쟁에 나섬으로써 또 그게 승리하면은 정치적 부활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군요. 과하지옥. 박용진 의원도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한신 장군에게 또 예.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또 임 전 실장의 답변도 좀 궁금해집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까지 한번 해보면 오늘 경기 화성을 출마를 밝혔고 또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제3지대 움직임 대체로 좀 부정적으로 보셨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3지대 움직임을 부정적으로 본 적은 없고요. 과거에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너무 강경 대립을 하니까 제3지대에서 좀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희망을 했죠. 지금 제3지대론이 개혁신당 또 새로운 미래 이런 쪽에서 돌파구를 열어가느냐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잘 아시다시피 이 조국 혁신당 그것이 출범함으로써 완전히 판을 지금 흔들고 있죠. 네, 판을 흔들고 있다라고 하셨고 또 SNS에는 과거 조국 전 장관의 정치적 자산에 주목한다고 하시면서 야권의 정치적 구심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어두운 그림을 본다라고 말씀하셔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오늘 연결한 김에 좀 해석 좀 직접 해주시죠. 제가 말이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무려 한 2년 전에 조국 전 장관이 이 아주 뛰어난 정치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만약 당선이 된다 그러면은 바로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까지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그처럼 그런 예측에 따라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자기 길을 걸어오신 걸로 보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조국 전 장관이 가진 아주 뛰어난 남들이 가지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뛰어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은 그 얼굴에 너무 어두운 구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구름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가진 그런 어떤 원망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점에 관해서 그것이 조금만 이렇게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대로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으니까 만약 조국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계속 성공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조금 자기 스스로 수습을 하고 관용과 포용의 정신을 자기 정치적 중심축으로 끌어와야 성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판사 출신이신데 변호사님이 조국 전 장관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기각될 거라고 전망하기도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2심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죠. 거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상고를 대법원이 언젠가는 기각할 것으로 본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판단이 좀 늦춰질까요? 어떻습니까? 당겨질까요?
지금 그 총선 전에 그 판단을 내기는 사실은 어렵고, 그렇죠. 예. 총선이 지나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이번 그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그 큰 그 정치적 그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그 전 장관이 심지어 그 대권 2027년의 대통령 선거의 유력한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은 대부분에서도 그 판단을 내려가지고 조국 전 장관의 그 국회 연직을 박탈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그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뭐 그런 면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상고, 그에 대한 판단은 늦춰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평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풀리자마자 다시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일부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이 됐는데 답답한 공기는 경칩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늘에 잿빛 장막을 씌운 듯 희뿌연 먼지가 자욱합니다. 대기를 가득 메운 먼지에 한낮에도 초저녁처럼 어둑어둑합니다. 꽃샘추위가 풀리고 대기가 정체되자 오염물질이 쌓이며 대기질이 나빠진 겁니다. 오염물질이 짙어진 울산 여천동은 초미세먼지 최고 농도가 한때 세제곱미터당 126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경기 여주 중앙동도 12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평소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에는 이틀째 초미세먼지 특보가 이어졌고 충북 북부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3월 초부터 찾아온 초미세먼지는 절기 경칩에 맞춰 내리는 비와 함께 해소될 전망입니다. 5일은 청정한 동풍이 유입되고 강수가 더해져 고농도 미세먼지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요일까지 전국에 5에서 30mm, 제주도에는 최고 60mm의 봄비치고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개학 첫날이지요.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전국 157개의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 개학 첫날을 맞은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 신입생들로 북적거려야 할 학교가 조용합니다. 입학식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1935년 문을 연 이 초등학교. 매년 새로 입학하는 신입생 수가 줄더니 올해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체 재학생 수도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 강원 지역에만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25곳이나 됩니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더 심각합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이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27곳, 강원 25곳, 전남 20곳, 충남 14곳 등으로 전국에서 모두 157개 학교가 올해 신입생이 없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인원은 지난해 40만 명을 간신히 넘겼지만 올해는 36만 9천여 명으로 더 줄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 불과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도 교육청마다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학력 신청이라든가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타시도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로 유학을 올 수 있도록 농어촌 유학이라든가 또는 강원형 마이스터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수가 줄어 이 같은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 인구 절벽을 극복할 대책이 어느 때보다 시급합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극심한 저출생 흐름 속에 신입생이 단 한 명인 초등학교에서는 나홀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강원도 태백초등학교에서는 오늘 전교생 27명이 함께한 가운데 유일한 입학생인 이원준 군을 맞이하는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과 누나, 형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건네면서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태백초는 올해 전교생이 27명으로 올해는 1학년과 3학년을 통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 부계초등학교에서도 나홀로 입학한 김여원 양을 위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1932년에 개교한 부계초는 현재 전교생이 40명으로 한 학년이 6명에서 10명 사이로 줄다가 올해 입학생은 단 1명뿐인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을 경우 자녀 한 명당 월 평균 140만 원 넘는 양육비를 예상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결혼 5년 이하 무자녀 3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월 평균 예상 비용은 140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으로 예상한 가구가 37%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상은 29%, 100만 원 미만은 15.3%였습니다. 또 응답자의 93%는 자녀에게 지출되는 양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다가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잠시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시간제 보육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가 단기간이나 일시적으로 보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보육료를 내고 기관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시간제 보육 통합반을 이용하고 싶으면 임신 육아 종합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시간대 단위로 사전에 예약을 하면 되고 시간당 5천 원 보육료에서 부모 분담금 2천 원을 내면 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전국에서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전국 2,700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 늘봄 학교가 함께 시작되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몸집만한 가방을 맨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 들어섭니다. 아직 젖살이 통통하지만 어엿한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운동장이 넓어서 빨리 축구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있었으니까 좋았어요. 재미있게 지내고 싶어요. 벌써 이렇게 컸나 싶기도 하고 잘 앉아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 앉아있어서. 올해부터는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도 시작됐습니다. 정규 수업은 12시에 안팎 끝나지만 저녁 8시까지 늘봄 프로그램과 돌봄 이용이 가능하고 간식과 저녁밥도 해결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큰 고민이던 초등 1학년 돌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다만 서울은 참여율이 6.3%에 불과해 많은 가정이 여전히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늘봄 공지가 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뉴스로만 늘봄이 시작된다라고 접했고 주변 워킹맘들도 그렇고 이 엑셀 테이블을 몇 번을 바꾼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 빈 공간을 20-30분을 안 뜨게 하려고요. 늘봄이 시작되는 학교들 역시 아직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늘봄 확대 계획과 1학기 시범 시행학교가 뒤늦게 확정되면서 시범학교의 10%는 아직 늘봄 행정 업무를 맡을 기간제 교사를 구하지 못했고 늘봄 강사 채용단으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오전 또는 밤 8시 돌봄은 제공하지 않는 등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채용을 했는데 그 채용된 인력이 다른 늘봄 학교들에도 복수로 지원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당장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인력이 갑자기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거나 프로그램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교육부는 일단 3월 내내 현장 점검을 통해 늘봄 운영과 인력을 보완해 학기 초 혼란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안정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초일 늘봄 전량 시행부터 2026년 모든 학생 확대까지 계획대로 진행될 거라고도 보는데 정부가 하반기까지 약속대로 늘봄 업무를 교원 업무와 분리하기 위한 늘봄 행정 인력과 강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 전년 시행을 위한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은정 광주지검 부장검사에게 해임 징계가 나왔습니다. 검사 징계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의 SNS에 보복을 예상했다면서 그동안 최선을 다했고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복 징계는 결국 법원에서 취소될 거라며 징계 과정에 참여한 징계위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 전주 의뢰 예비후보로 등록을 한 이성윤 전 고검장은 법무부의 해임 처분에 대해서 내용과 절차 모두 부당한 정치적 해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 고검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사단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기어이 자신을 해임했다면서 차라리 파면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해임 징계는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을 막아보려는 추태에 불과하다면서 법무부의 부당한 결정을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네, 롯데 웰푸드 자회사 식품 공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손이 끼어 손가락 4개가 절단됐다는 소식, 지난해 YTN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이후에 공장 대표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해당 공장에서 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50대 A씨는 롯데웰푸드 자회사 식품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 4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가락 봉합에 실패한 A씨는 4개월째 병원을 전전하며 산재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약도 지금 먹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지 못해요. 경찰은 사고 이후 당시 공장 대표였던 문모 씨와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장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6개월마다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교육 시간이 이보다 적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교육을 듣지 않아도 들은 것처럼 서명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공장 노동자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 5년 넘게 공장에서 일했던 A씨도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날 교육이 있었다. 근데 수요일날 쉬는 사람은 그 다음날 와서 그냥 사인만 하라고 하죠. 그 물어보면 짜증내고 귀찮아하고.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지만 문 씨 등은 출석 조사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 웰푸드 측은 안전보건교육은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측은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몇 천만 원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A씨 측이 반발하며 합의는 진전되지 않는 상황. 더욱이 사고가 난 분쇄기가 오작동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소견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전관리자 등이 기계 점검에 소홀함이 있었는지와 함께 안전교육 허위 서명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문 씨 등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의 혐의를 받는 SPC 황재복 대표이사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심사 전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3년 동안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난티와 삼성생명의 부동산 부정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아난티 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 아난티가 삼성생명의 서울 송파구 부동산을 되팔아 400억 원가량의 차익을 챙긴 과정에서 삼성생명 전현직 임직원이 부동산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대형마트에서 고급 양주를 훔친 6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양주를 외투에 숨겨 훔치는 등 서울과 수원, 인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80만 원어치 양주 8병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양주를 모두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최근에 로펌 직원을 성추행하거나 술을 마시고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변호사들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에 그친 데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경징계 처분만 내려서 큰 문제 없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0대 변호사 A씨가 강제추행을 처음 저지른 건 3년 전인 지난 2021년입니다. A씨는 같은 법무법인 직원에게 연애 상담을 받고 싶다며 다가간 뒤 팔을 만지고 강제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뒤에서 갑자기 접근해 얼굴을 밀착시키거나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는 등 5달 동안 모두 8차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했습니다. 뒤늦게 덜미가 잡혀 기소된 A씨에게 지난해 6월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으면 상당 기간 변호사 일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자체적으로 A씨 징계를 의결했지만 과태료 100만 원에 그쳤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중에도 학원 강의를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경기 구리시에선 술을 마신 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변호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 역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변협도 중징계 대신 과태료 200만 원으로 처분을 끝냈습니다. 이처럼 잇따르는 변호사 비위에도 자격 정지나 제명 등 강한 징계가 내려지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음주운전과 강제추행, 폭행 등으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는 모두 85명. 이 가운데 단 3명이 제명됐고 10명만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급격히 수가 증가했습니다.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변호사협회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법부도 판결 선고 시 범행 자체로 경중을 판단해 엄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건설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서 알짜배기로 여겨지던 강남 재건축 단지마저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인상안을 두고 줄다리기 협상이 이어지는 곳도 늘면서 정비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송파동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고를 냈지만 건설사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3.3제곱미터당 공사비를 810만 원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건설사들이 대거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과거 치열한 입찰 경쟁이 벌어졌던 강남의 재건축 단지마저 외면받고 있는 겁니다. 최근 3에서 4년간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해서 공사비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조합에서 제시하는 공사금액 대비 시공원가가 높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면서 조합과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조합의 추가 분담금 부담이 커지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재건축 추진이 중단된 곳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안전진단 면제로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처럼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전에는 정비사업의 관건이 인허가였지만 지금은 공사비, 즉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는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이 더욱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 때문에 단시간에 정비사업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과거 집값 상승기에는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몰렸지만 최근에는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에어택시라고 불리는 UAM 도시항공교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5개 팀의 야심찬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3차원 교통을 만드는 신산업인 만큼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서로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실증 현장인 전남 고흥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교통지옥으로 유명한 미국 뉴욕의 2차원 도로에서 벗어나 3차원 하늘 공간으로 훨훨 날아오르는 UAM.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 조비 에이비에이션의 UAM 기체가 곧 우리 하늘에서도 날게 될 전망입니다. SK텔레콤과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이 주축인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은 이 회사와 손잡고 상용화 최선두에 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와 인천공항, KT, 현대건설, 대한항공이 뭉친 KUAM 원팀은 업계 선두들의 저력을 토대로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고객들이 시장이 잘 준비돼서 열렸을 때 기꺼이 이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게 버티컬과 카카오, LG U+, GS건설이 팀을 이룬 UAM 퓨처팀은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빈틈없는 모빌리티 서비스 연결이 특징입니다. 택시와 대리운전 등 이미 일상이 된 카카오 모빌리티 앱을 통해 집에서 UAM까지, UAM에서 목적지까지를 편안하게 연결한다는 방침. 롯데 컨소시엄은 버티포트, 즉 UAM 공항을 유치할 백화점과 호텔, 마트 등 잠재 후보지를 전국 곳곳에 갖춘 게 강점입니다. 티웨이와 버티 등 11개 기업이 모인 UA 미트라는 화물 운송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라스트 마일이나 퍼스트 마일보다는 미들 마일 구간에서 어떤 UAM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개 컨소시엄은 경쟁 관계지만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때까지는 한국 UAM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40년 731조 원 규모로 커질 세계 UAM 시장 선점을 놓고 선진국들과 우리나라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전남 고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YTN 뉴스큐 계속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결과에 반발을 해 탈당을 한 사성 중진 김영주 의원이 국민의힘에 공식으로 입당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도 정치인이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도 남겼습니다. 오늘 입당식 장면 직접 보시죠. 제가 모시고 와야 되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국민께 봉사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국민을 위한 길, 국민의 미래를 위한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습니다. 정치인은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필승을 다짐한 김영주 의원.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김영주 전 국회 부의장을 서울 영등포 갑에 전략적으로 공천하는 우선 추천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김 부의장과 관련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의장 지역구인 영등포 갑에 국민의힘에선 김기남, 하종대, 신종기, 김명수 등 4명의 예비 후보가 공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송동갑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자신의 SNS에 구체적 이유에 대한 언급은 없이 이같이 밝혔는데 임 전 실장 측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임 전 실장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적 과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일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와의 회동은 합류를 전제로 한 만남은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 배제 결정을 수용하겠다. 그러니까 당에 남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 존중해 주어서 매우 고맙다라고 화답했습니다. 네, 정권 심판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서 힘을 합쳐주면 고마울 것 같다고 덧붙였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해드리지 못했고 또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실장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본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또 수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힘을 합쳐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네, 그리고 연일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을 깎아내리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번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화성을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들겠다면서 교육특구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곳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지역구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합니다. 국회에서 우리 개혁신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동탄을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남부에 모여드는 젊은 신혼부부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적임자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의 손을 놓은 새로운 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오늘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 지역구를 광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호남과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을 거라고 강조하며 지역구는 곧 협의해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광주에서 출마해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광주의 어느 지역에서 출마할지는 좀 더 협의해 곧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 전남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검사 앞에서 당당할 수 없듯이 민주당이 검찰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심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하면 정권 교체도 어렵습니다. 네, 전국 의과대학 개강을 앞두고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5,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의 28.7%에 달하는 5,387명이 휴학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도교수와 학부모 서명 등 절차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학생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동맹 휴학이 승인된 적은 한 건도 없다면서 수업 거부가 계속될 경우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부터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범부처 차원의 대책에 따라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한 이후 오늘 정오까지 모두 125명의 민간인이 군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 국민은 76명, 군인 가족이 41명, 예비역 8명 등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폐원도 걱정이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또 다른 고민으로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 어린이집입니다. 한창 아이들이 뛰놀 시간이지만 교실은 텅 비었고 장난감은 한쪽에 죄다 쌓아놨습니다. 많게는 70명 넘게 다녔지만 지난해 초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로 바꾸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정 세대 이상 아파트는 어린이집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주변 대체 시설이 충분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자치단체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재혼한다는 친구들이 한 10명에서 15명 사이밖에 안 돼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됐습니다. 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대출 이자라든지 거기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관리사무소랑 같이 있거나 별도 건물로 돼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이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전북 군산, 전주에 있는 어린이집 4곳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같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기가 없어 문을 닫는 게 어쩔 수 없다면 다른 일이라도 할 수 있게 건물 용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자치단체는 단서 조항에 있는 사업 승인권자 재량 규정이 모호해 예외 적용에 부담이 크다고 말합니다. 무분별하게 풀어주면 어린이집이 필요한 지역도 수익만 보고 다른 사업으로 바꿀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권익위가 개별 민원을 받아 현장 조사와 입주민 설문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살펴보면은 지역의 특성과 주변 현황을 고려해가지고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자체에서는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처분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지는 등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4번째 수준이지만 그만큼 감소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협회가 세계 부채 모니터링 보고서와 함께 제공하는 통계치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1로 전 세계 42개 나라 가운데 4번째로 컸습니다. 다만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폭은 마이너스 4.4%포인트로 3번째로 컸습니다. 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올해 도입하겠다고 예고한 전세대출 DSR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행 범위에 따라서 임대차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상과 시기를 놓고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거침없이 몸집을 키워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올해 세운 목표는 분명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100% 밑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하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하지만 전체 가계부채 가운데 전세대출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할 만큼 규모는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DSR이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전세대출 우리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전세대출에도 점차적으로 DSR을 적용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고민이 많습니다. 최근 불거진 전세 사기의 원흉으로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지목된 만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면 대전세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사람 허그에서 100% 보증서를 끊어주니까 이제는 DSR 규제가 생기면요. 나의 소득이 높지 않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확 줄어드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대출 DSR 적용이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기본 방향은 절대 서민들, 젊은 분들도 그렇고 정말 전세대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것 때문에 동목구에서 이런 거는 안 할 겁니다.
대신 유주택자에 한해서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그런 만큼 일부에서 제기된 백지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연내 적용이라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네,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주 52시간 상한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휴일 근로를 억제해 근로자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 52시간 상한제로 계약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받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피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A사와 지난달 B사가 각각 형상관리 서버와 보안 정책 서버를 해킹당해서 제품 설계 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이 탈취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 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격하는 기법을 주로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북 제재에 의한 반도체 조달 어려움과 위성, 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자체 생산 준비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발사된 뒤에 우주 궤도에 안착한 우리 군 정찰 위성 1호기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운용 시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1호기는 현재 정상적으로 초기 운용과 영상 검정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군 독자 정찰 위성 1호기는 30cm 크기의 지상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해상도를 지녔는데 최근 북한 평양 중심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지상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로 시진핑 집권 3기 2년 차의 문을 여는 양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1인 권력 집중 체제가 굳어지는 가운데 2인자인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은 올해부터 폐지됐습니다. 중국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이번 양회 개막을 알리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시작됐습니까? 네, 줄여서 정협이라고 부르는 국정자문회의의 개막식이 한국 시간으로 조금 전에 오후 4시에 열렸습니다. 폐막은 10일 오전, 회기는 총 6일입니다. 민주당파와 소수민족, 홍콩, 타이완 동포, 그리고 각계 대표 등 2천여 명이 모여 엿새 동안 국가 정책을 제안하고 비판도 합니다. 두 가지 회의, 양회의 또 다른 축인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내일 개막해서 11일에 폐막합니다. 우리의 정기국회격으로 3,000명에 달하는 대표들이 모여 입법과 예산, 인사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두 회의를 통틀어 일주일 동안 중국 나름의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셈입니다.
예, 이번 양회 하이라이트는 내일 전인대 개막식 연단에 오르는 리창 총리의 첫 업무 보고죠. 네, 시진핑 집권 3기 원년이었던 지난 1년을 결산하고 올 한 해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5% 경제 성장 목표를 제시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다만 부동산 위기와 지방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해외에선 4%대 성장에 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5% 성장을 견인할 어떤 부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저출산과 고령화 해법도 주요 화두인데 1978년 도입된 산하 제한 정책의 완전 폐지와 은퇴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도 논의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양회부터는 국정 2인자인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중단된다고요? 내일 전인대 개막에 앞서 열린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총리의 폐막 기자회견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3년 주룽지 총리 때 정례화된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이 30여 년 만에 중단되는 셈입니다. 대신 양회 기간 미디어 센터에서 장관급인 각 부장들의 질의응답 기회를 늘려나가기로 했는데요. 그동안 총리의 업무 영역이었던 경제까지 만기 7남하는 시진핑 1인 독주 체제를 상징하는 조치 가운데 하나로 풀이됩니다. 시진핑 집권 3기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3중전회를 건너뛴 채 올해 양회를 개막한 것도 그런 뉴 노멀 사례로 꼽히는데요. 다만 경제 위기를 돌파할 전략과 인사 처리 문제 등에서 당내에 충분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도 풀이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양회 때 신임 외교부장의 임명 가능성도 거론되죠? 네, 지난해 양회 당시 전랑 외교의 대표 주자로 꼽히던 친강 외교부장이 첫 외신 기자회견에 나섰었죠. 올해는 류젠차오 대외연락부장이 등판할 거란 말이 들립니다. 4개월 만에 낙마한 친강 대신 류젠차오가 신임 외교부장에 공식 임명될 거란 얘기인데요. 류젠차오는 온간파로 알려진 만큼 중국의 강경 외교 노선 변화의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략 경쟁 관계인 미국을 향한 메시지와 국방 예산 규모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또 독립 성향인 타이완 민진당의 재집권과 최근 어민 사망 사건으로 더 멀어진 양안 관계, 출구 전략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11월 미국 대선 본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리턴 매치를 치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선이 열리는 해 3월의 첫 번째 화요일, 이른바 슈퍼 화요일인 현지 시각 5일에는 16개 주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 경선을 진행합니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 미국 대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리 총선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고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 사이에 3개 주에서 치러진 공화당 경선, 한마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싹쓸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상했던 결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론조사, 그러니까 3개의 경선이 진행되기 전에 그 이전에 나온 전국 여론조사라든지 해당 주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했고요. 특히 뭐 미주리나 아이다와 같이 진보적 성향보다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80% 이상을 받았고요. 미시간에서도 97.8% 득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경선 같은 경우에는 당내 대통령 그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초반에 누가 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그 경선이기 때문에 정당 일차감 이런 게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네. 후보가 얼마만큼 역량이 있고 본선에 승리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아가서 본선에 승리할 수 있는가 대통령 11월 선거에서 이런 부분이 강하게 고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부터 시작해서 지금 미시간까지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공화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아무래도 공화당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인식이 굳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당내에서 아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그 여론조사도 흥미로운 게 있더라고요.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내용도 있고요.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여론조사 평균을 낸 그러한 여론조사 평균을 추이를 좀 보면 작년 9월부터인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보면 아무래도 40대 45, 50대 48, 거의 2%, 3%, 4% 그래서 어떤 오차 범위 내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도 향후 진행되는 그 본선에서의 이슈라든지 어떤 사건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러한 그 추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이 얼마만큼 바이든 행정부에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것인가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저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봐야 된다. 아직은 어떤 그 누가 더 앞서고 그것이 결과로 직결될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내일 대선이 치러진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 어떤 점에서 유리한 거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박빙이라 하지만 앞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 대선이 치러진다면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평균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러스트 벨트라고 하고 있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리고 다른 경합주인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한 펜실베니아 한 곳을 제외하고는 평균 그 여론조사 주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러스트벨트 그 경합주에서의 표심이 어떤 미국 대선 결과에 마지막 퍼즐을 맞춘다 이렇게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앞서는 거는 만약 내일 대선 치러진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지금 시점에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낮다 이렇게도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미국 경기가 좀 좋아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좀 유리한 이슈를 잘 효과를 못 누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이게 실물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인식이 지난 12월의 여론조사에 비하면 굉장히 상승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약 10% 정도 상승된 결과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 유권자들도 미국 경제 전반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트를 간다든가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어떤 아파트 렌트 가격 임대료 이런 걸 보면 여전히 높기 때문에 근근하게 그 유권자들이 월급이 좀 상승됐기 때문에 버티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료품 가격이나 생필품 가격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좋다고 인식하지만 자신의 어떤 경제 상황이 어떤 아무래도 아직까지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미국 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 상반기까지 많이 개선이 돼서 그래서 그 한 올 6월이나 8월 정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경제가 괜찮다.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나마 잘했고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잘할 것 같다. 이런 인식 그러한 평가가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보다 다른 우리가 판세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한 판세가 형성되는 계기가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의 어떤 후보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민주공화당 두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고려본다면 막판까지는 치열하게 경쟁을 하되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두 후보가 옥신각신하면서 치열하게 지지율 그 추이에서 이렇게 변화를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려면 일단 양 후보가 당내 이제 대선 후보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슈퍼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왜 슈퍼 화요일이 중요한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에서 그 후보 당내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 대의원 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그 당에서 정해놓은 대의원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당내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2,429표 중에 어떤 1,215표를 대의원을 확보를 해야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936표 중에 1,968표를 얻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압승을 워싱턴 DC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지금까지 확보한 표가 244표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00여 표 중에? 예, 그 1,215표 중에 네. 244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의원 확보에서는 갈 길이 멀죠. 그런데 슈퍼 화요일에서 874명의 대의원이 이제 그 배분이 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승을 거둘 예상되기 때문에 거의 1,215표에 근접한 대의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경선 승자로 어떤 그 마무리 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874표를 합쳐도 1,215표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3월 12일이나 3월 19일 그리고 후속 경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세로 대의원을 확보해 나간다면 빠르면 3월 12일에는 1,215표를 확보를 해가 대의원을 확보해서 사실상의 대선 그 경선 승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많은 대의원을 하루 동일 날짜에 얻을 수 있는 날이 슈퍼 화요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네, 방금 화면에 지금 헤일리 전 대사 모습까지 나왔는데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 유일한 경쟁자로 남아있죠. 워싱턴에서 경선 첫 승을 했습니다만 이번 경선 국면에서 처음 예상과는 달리 존재감은 있지만 크게 좀 대세에는 영향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헤일리 후보가 이렇게까지 잘할 줄은 전 개인적으로 좀 예상하지 못했어요. 예,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나 아니면 뉴햄프셔 중도 성향이 강하고 그 헤일리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정도는 어느 정도 선방할 거다 생각을 했지만 네. 뉴햄프셔에서 20% 차이로 지는 거 굉장히 선전한 거거든요. 예. 사우스캐롤라이나도 여론조사 추이보다는 좀 더 적은 숫자로 30% 내외로 적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본다면 반 트럼프 정서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보다 더 강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헤일리 후보가 효과적으로 공략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어떤 그 여론조사 추이라든지 후보 지지 추이를 봤을 때 네. 워낙 압도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반영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 화요일이 끝나면 헤일리 후보가 어떤 사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가 하면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으로는 역시 사법 리스크가 꼽히지 않습니까? 연방 대법원이 슈퍼 화요일 전날에 최소 한 건의 사건을 선고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는데 어떤 사건인지 그리고 이 판결이 영향을 얼마나 미칠 것인지 좀 분석을 해주실까요? 아직 확실한 거는 뭐 모르지만요. 아무래도 미국 언론에서 지금 보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콜로라도 주라든지 여타 좀 이렇게 진보적 성향이 강한 주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반란이라든지 모반을 갖다 선동했다는 걸 해가지고 공직자의 어떤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래서 수정법 14조 3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 대법원들에서 출마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는 어떤 그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캠프 측에서 이제 상고를 하면서 연방 대법원이 심리를 해주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콜로라도 대법원이라든지 다른 주들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 3월 5일 슈퍼 화요일 날 그 콜로라도 주에서 어떤 그 경선이 진행되니 그 이전에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미국 현지 시간 4일에 연방 대법원이 그와 관련된 결과를 갖다 보여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뭐라고 할까요? Q&A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변론을 하는 또 원고와 피고 측 변론을 하는 그런 어떤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보니까 연방 대법원들이 좀 회의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로 포인트가 된 것이 뭐냐면 몇몇 주, 콜로라도나 메인이라든지 이런 몇몇 주에서는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데 다른 주들에서는 박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이런 것을 어떻게 형평성을 맡을 수 있고 이게 적절한 거냐. 거기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본다면 현재 보수 성향의 연방 대법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판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그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이런 법정 어떤 리스크가 있다면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사실 그냥 단순히 고령 리스크,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최근에 있던 말실수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있습니까? 유권자의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어떤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재선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령 리스크라고 하고, 그리고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응답자의 70%가 넘는 응답자들이 어떤 그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떠냐? 그리고 트럼프 후보도 50%가 넘는 응답자들이 나이가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77세죠, 트럼프. 예, 그렇습니다. 4살 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 비해서 더 부각이 안 되는 것뿐이지, 양 후보가 다 어떤 나이가 많은 것으로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업무 어떤 수행 능력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하게 공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불통이 자신한테 튀면 그것은 자기한테 마이너스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유권자, 미국 유권자들이 아무래도 그 우려를 하고 굉장히 실망하는 모습이 큰데, 문제는 대안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변이 없는 한 바이든과 트럼프의 어떤 재대결이 성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이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본다면 씁쓸한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대결 이후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까지 짚어보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 기회에 또 교수님과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민정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 날씨 얘기인데요.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폭풍우와 눈보라 등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3일 미국 기상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시에라 네바다 산맥 서쪽 산지에 전날부터 눈보라 경보가 이틀째 발령이 됐고, 그 일대 주민 약 650만 명이 눈보라와 겨울 폭풍 영향권에 놓여 있습니다. 미 기상청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을 따라서 최대 366cm 눈이 내리고 시속 121km가 넘는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런 악천후로 북부 산지를 중심으로 11,000 가구가량이 전기가 끊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비인도적 상황 속에 굶어 죽는 어린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가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고 즉각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스라엘의 봉쇄 속에 가자지구 주민들은 식량 부족에 시달립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생존 여건은 더욱 열악합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며칠간 카말 아드완 병원에서 최소 15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와 탈수증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중환자실에 다른 어린이 6명도 영양실조와 설사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병원 전력 공급 중단과 의료 역량 약화 속에 구호품 지원도 어려워지면서 아사를 비롯한 어린이 사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가자지구에서 10번째 아사 어린이가 공식 등록됐다고 밝히며 보고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어 고의적으로 식량 공급이 끊긴 것이 진짜 재앙이라며 즉각 휴전을 호소했습니다. People are so desperate for food, for fresh water, for any supplies that they risk their lives in getting any food, any supplies to support their children, to support themselves. 미국 정부도 거듭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구호 트럭에 몰린 가자 주민들이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가슴 아픈 끔찍한 참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인지를 석방하기 위해 즉시 휴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People in Gaza are starving. The conditions are inhumane. And our common humanity compels us to act.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어린이를 비롯한 가자 주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방송인 김신영 씨가 KBS 전국 노래자랑에서 고 송혜 씨 후임으로 발탁된 지 1년 5개월 만에 하차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신영의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는 김신영이 오는 9일 인천 서구편 녹화를 끝으로 하차를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신영의 후임으로는 코미디언 남희석 씨가 확정됐습니다. KBS는 공식 입장문에서 송혜에 이어 젊은 에너지로 이끌어주었던 김신영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새로운 진행자 남희석에게 응원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개봉 11일 만에 6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집계 결과 파묘는 누적 관객 수 603만 2천여 명을 기록하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켜냈습니다. 특히 지난 3일절 연휴 사흘 동안 관객 233만 5천 명을 모으며 지난해 최고 흥행작인 서울의 봄보다 빠른 흥행 속도를 보였습니다. 파묘는 거액을 받고 수상한 묘를 이장한 풍수사와 장의사, 무속인에게 벌어지는 기이한 사건을 그린 작품입니다. 축구 대표팀과 관련된 계속된 논란과 꽃샘 추위에도 K리그 개막전에는 구름 관중이 몰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날아온 린가드 효과에다 상향 평준화된 경기력 등 흥행 요소가 겹쳤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3일절 동해안 더비를 펼쳐진 공식 개막전부터 팬들의 발길이 축구장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엔 역대 자체 개막전 최다인 28,600여 명의 팬들이 몰렸습니다. 토요일엔 2분 반 만에 표가 다 팔린 광주에서 일요일엔 대구에서도 매진을 기록하면서 올해 K리그1 개막 라운드엔 9만 4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역대 3위, 2018년 유료 관중 집계 이후로는 2위의 흥행 기록입니다. 올해 평균 관중 수가 6천 명이 넘으면 마지막 홈경기 때 제 4위로 캐스퍼 한 대를 경품으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저희 선수들한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2부 리그로 강등됐지만 의리를 지킨 수원 팬들은 14,000여 명이 경기장에 몰려 K리그2 한 경기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축구 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영하까지 떨어진 꽃샘 추위는 큰 악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5년 연속 정상을 지킨 전북과 전북을 가로막고 2년 연속 챔피언에 오른 울산, 이정효 매직으로까지 불리는 광주와 하나은행 인수 이후 큰 손으로 떠오른 대전 등 흥행 요소는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역대 최고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는 링가드가 서울 유니폼을 입으면서 팬들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상향 평준화됐다는 평가에 걸맞게 개막 라운드에선 한 경기를 빼면 모두 한 골 차 이내로 승부가 갈렸고 광주와 울산, 수원과 김천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올해 역시도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목표고요. 팬들도 우리 선수단에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연속 총관중 300만을 향해 K리그가 산뜻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한국 사격의 살아있는 전설 진종호 선수가 서울 성동구 소속사 사무실에서 공식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진종호는 올림픽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 4개를 따냈으며 양궁의 김순영과 나란히 한국 선수 올림픽 개인 최다 금메달 4개와 최다 메달 6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림픽 사격 역사상 권총 50m에서 최초로 단일 종목 3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진종호 선수 은퇴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사격 선수한테 치명적인 노안이라든지 수전증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물러나야 될 때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을 참아야 된다라는 그거가 너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사람들과의 만남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만나다 보면은 식사 자리도 포함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하다 보니까 지독히 외로웠던 점, 그게 가장 견디기 힘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높이뛰기 간판 스타 우상혁 선수가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2회 연속 우승에 실패했습니다. 우상혁은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열린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높이뛰기 결승에서 2m 28을 넘어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지난 2022년
베오그라드 대회에서 2m 34를 넘어 한국 육상 트랙 필드 종목 사상 첫 메이저 대회 금메달을 따냈던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3위에 오르며 2회 연속 우승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아산 우리은행의 박지현 선수가 정규리그 6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박지현은 기자단 투표 75표를 모두 휩쓸어서 13년 만에 만장일치로 라운드 MVP가 됐습니다. 박지현은 6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27.4점, 9.2 리바운드, 3.8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온화함이 감돌았습니다. 다만 초미세먼지가 말썽인데요.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령 중입니다. 먼지는 내일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면서 점차 물러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이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밤사이 내륙으로 확대해 내일 오후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80mm 이상, 동해안과 남해안에는 최고 30mm가 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1에서 5mm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모레까지 최고 15cm의 많은 양의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 6도, 광주와 창원은 6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1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9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눈은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경북,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